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연 전문가입니다. 날씨가 추워요. 오늘 증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시장에서 지수 자체는 뭐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둘 다 보합권 전후로 마감인데 거래 대금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망세가 굉장히 짙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떨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투신권이야 펀드 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투신권의 매도는 뭐 당연하게 이제 익숙하고요. 반대로 이제 연기금에서도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긴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연기 매수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장세를 보여줬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을 보게 된다면 사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증시 자체가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일부 특정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좀 작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가, 목요일날 같은 경우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증시 자체를 지금 보게 되면은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은 장중의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장중 조정을 잘 받은 증시는 사실 과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지수가 2030짜리 전후로 온다 보니까 이 자리대에서 또다시 다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대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그거의 사실 핵심적인 키워드는 거의 외국인이 지고 있다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고, 연말 배당을 노린 뭐 쇼커버링이라든지 적극적인 뭐 배당 관련주들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연기금만 가지고는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거나 그렇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몇 년 동안 걸쳐있는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윗자리로 오게 되면은 항상 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실제로 그만큼 시장이 계속 위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국내의 전체적인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꾸 알려드린 건데, 시장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는 있습니다.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MSCI 리밸런싱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들어가면은 ECB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먼저 선방했던 불확실성은 가면 갈수록 오히려 호재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할 때가 실제로는 더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모든 호재가 다 반영이 되고 시장이 좋다고 할 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크게 과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더 위험한 시장이고, 시장에서 이런저런 이슈를 해서 불안하다 한데 시장 자체가 하락이 제한된 시장, 이런 시장이 더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는 제가 뭐 업종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해드리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뭐 다 설명해드렸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또 국내 증시가 여파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수급 부분부터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외국인들은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4,400억, 4,500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기관에서가 매수가 좀 더 강했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사실 기관이죠. 반대로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매도가 좀 많았고, 목요일날은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매도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약간 반대가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외국인들이 600억 이상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소표 한 280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지수 전체적으로 보겠다면 코스피 지수가 이번 한 주 동안 1.9% 올랐으니까 2% 가까이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고, 대형주가 1.8%, 그리고 중형주가 2% 올라갔고요. 그리고 소형주와 코스닥은 이제 지난주에 좀 더 강하게 움직였던 폭이 있었기 때문에 1%대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 대형주가 좀 더 좋다, 중형주, 소형주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시장 자체가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대형주, 중소형주 얼추 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 구간에서 무조건 대형주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중소형 코스닥이 당연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은 종목별 흐름 그리고 앞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뭐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부분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적인 접근과 시장에 대해서 하락이 제한되었다 이 부분을 보고 가시는 시장이지 특정하게 이쪽을만 해야 된다 이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 이제 한 주 동안에 매매했던 업종들 가장 뭐 매도가 많았던 그런 종목들 좀 볼 텐데 먼저 이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위에가 이제 외국인이고 밑에가 이제 기관인데요. 위에를 먼저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번 한 주 동안 한 4,600억 정도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장 많이 파는 게 뭐냐? 역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 두 개의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두 개 기업만 매도 물량이 거의 6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 크게 나온 것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여전히 매도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포스코라든지 호텔신라, 뭐 삼성화재, LG 쭉 매도가 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만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센데 기관에서 반대로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와 LG 화학이 있죠. 그러니까 앞전에 LG와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이가 들어왔던 그런 종목들이었었는데 일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전기차 주도주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좋다 하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개별주나 중소형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시총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지면은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이 늘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가 이제 전반적으로 매도가 나온 그런 모습이었고 반대로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쪽을 보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가 외국인들은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자를 보는 구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평가 받던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OLED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부분까지도 청산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형 쪽에서도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으로 대규모 공장에다 투자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도 오늘 연결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OLED 시장의 모멘텀 하나가 그동안 저평가된 것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매수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아직까지 매수세가 이어진 데가 바로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정유주들에 대한 관점이 여전히 좋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다시금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관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쪽으로 매매를 많이 했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하는데 가장 매도를 많이 한 것이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덱스 인버스라는 거는 지수의 하락을 볼 때 사는 종목인데 오히려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는 거죠. 즉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를 볼 때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봤던 거고 시장이 실질적으로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인버스에 대해서 매도를 가장 많이 한 것이고요. 반대로 가장 매수를 많이 한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 즉 지수 자체가 올라간다 쪽으로 베팅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상당히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온 것이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설명해 드렸지만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 그동안 시장에서 너무나 과하게 매도가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하이닉스도 배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이제 피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하이닉스가 이익을 뭐 1년 동안에 뭐 3조 4조라는 이 이익을 낸 동안에 실질적으로 배당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하고 배당도 늘려주기로 하면서 주주 신화적인 정책을 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그렇게 강한 모멘텀 부족하다. 다만 중국 칭화그룹하고 뭐 연계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전망이라든지 중국 내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돋보인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전에 하이닉스가 바닥을 만들고 하락할 때는 모든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쪽이 다 안 좋다만 나오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니까 다시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나중에
모멘텀만 붙으면 강세 뛴다라는 것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중심이 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 때 하단 자리까지도 내려왔던 그런 것도 있고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역시 올해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말 배당을 볼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지수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전에 삼성전자가 전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11조 3천억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먼저 집행하는 것이 4조 3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은 나중에 또 자사주 매입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주가의 하락은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죠. 정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물론 SK이노베이션은 정유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제 시장에서 다음 주부터 유엔 기후 협약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다음 주 우리가 일정을 볼 때 뭐 기후 협약 회의에 따라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부과될 수가 있다. 그 외적으로도 전기차라든지 에너지 저장장치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좀 깁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마 핵심적인 내용은 12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쪽에 대한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갈 수 있는데 바로 미리 선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되고 SK이노베이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유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배당 이런 데까지 같이 좀 연결시켜서 보시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특징이 뭐냐면은 크게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주가를 상당히 많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셀트리온이 코스닥 지수 전체의 0.5% 이상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게 매수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종목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아까 봤을 때 한 주 동안 1.3% 정도 올라갔었는데 그 상승을 보이는 동안에 어느 정도 종목별로 등락만 나타났다는 거고 실제로 코스닥에서 이번 주 강세에 띄었던 거는 OLED 관련주들이 가장 큰 강세를 띄워줬었던 거죠. 자, 외국인들은 우선 매도가 나온 것이 크게 매도물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큰 매도가 나왔던 것이 파라다이스가 한 65억 정도 나왔으니까 보통 우리가 한 주 동안 매도가 많이 떨어질 때 천억 단위로 떨어지게 되는데 100억 이상이라든지 근데 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했던 이 종목군들이 고르게 매도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매수했던 종목들은 좀 눈에 띄죠. 그러니까 반대로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바이로메드와 셀트리온 그리고 코로 생명과 이 세 개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데 시총이 높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그리고 이제 바이로메드라든지 셀트리온 코로 생명과학은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신약 개발 이런 쪽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은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CJ EMN인데 CJ EMN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제 월요일 날 있을 MSCI 리밸런싱에서 이번에 MSCI 지수에 CJ EMN은 편입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MSCI 리밸런싱을 딱 한다 할 때 한 번에 다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미리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가 나갔는데 특정 업종에 대해서 나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미리 선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매매는 또 반대인데 기관들 매매에서 코론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대규모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를 보게 되면은 코론 생명과학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신약 뉴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한번 급등을 나타나게 했었는데 오히려 기관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에 대해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카카오는 이제 3%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많이 물량이 출하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12월 달 안에 한 곳에서 두 곳을 인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29일 날 발표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발표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월요일 날 그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선반영 오늘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세를 보이는 거에서는 OCI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OCI 머티리얼즈가 코스닥 증시에서는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SK로 매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SK로 매각이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런 쪽에서 부각이 강하게 됐었죠. 그동안에 주가가 올해 상반기에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상반기 강하게 움직였다가 주가가 거의 고점에서 절반 정도 빠졌었죠. 그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던 모멘텀, 그리고 이렇게 매각 모멘텀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강하게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시장에서 이제 종목별로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특정 업종이라든지 특정 종목이 크게 움직이는 흐름은 제한된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카카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말 동안에 발표가 나올 것이고요.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영업을 하게 될 텐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새롭게 뭐 핀테크 관련하면서 부각이 되었긴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늦은 편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때도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좀 많이 반대를 했었죠. 반대를 하고 이제 금산분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가 제한이 되었었는데, 현 정부 들어오면서 핀테크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성장성이 과연 얼마나 나올 거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미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현재 인터넷 뱅킹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얼마큼 전개되고 있는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미국을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인터넷 전문의 자산 점유율이 있는데, 점유율이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3% 정도, 3.6%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초반에 2000년도부터 미국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당시부터 출발하다가 실제로 성장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2010년도 이후부터 성장이 강하게 늘어나면서 전체 미국의 은행들 자산 대비해서 3.6%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최근 들어서 성장폭이 좀 가파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취급을 하게 되는데, 예금 자체도 상당히 높게 현재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로 금리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지만 낮은 이자보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좀 더 높은 금리를 준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메리트로 부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어떤 것들이냐라는 부분에서 예금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그리고 즉 예대 마진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가 되는데, 현재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부분이 점포가 없으니까 마진을 좀 더 일반 고객들한테 좀 더 줄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부과이 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현재 시중금리가 1.5%인데 뭐 은행 이자를 받거나 정기예금 들거나 너무나 작죠. 그리고 대출 받을 때는 대출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대출 비싼 부분을 실제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좀 더 낮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좀 시장에서 변화를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족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영업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영향 받을 거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출업체 같은 경우는 안 좋으니까 그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이제 점유율이, 일본이 이제 미국보다 좀 더딘 상황인데, 일본의 현재 전체 점유율이 1.6에서 1.8% 사이니까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한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점점 가파르게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은행 점유율, 예금 점유율도 1.6에서 1.8%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한 3년 동안 한 15%씩 연평균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카오가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전문으로서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그 카카오가 다음하고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났고, 워낙에 이제 국내 카톡이 이제 점유율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도 할 수 있는 그 캐파를 가지고 있다. 그 유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워낙에 시장에서 크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급등이 나왔는데 실적을 못 받쳐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정을 연속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채널 패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패턴으로 전개되면서 이번에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자리를 잡고 오늘 마감을 여기서 했는데 3.38% 올라서. 근데 지금 현재 구간대가 강하게 거래량만 붙어주면은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2만 3천원, 4천 정도 될 텐데 이 가격대 돌파한다면 카카오가 다시 한번 14만 원이라는 매물대 자리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인가를 받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본 차트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일본 차트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채널 패턴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 있었는데 채널 패턴의 지금 상단 자리 똑같이 돌파가 가능한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쌍바닥 패턴을 그려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1만 7,500원에서 12만 자리대 돌파 나오고 12만 4천까지가 돌파가 나온다면은 아까 봤었던 전체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월요일날 인가를 잘 받아줘서 모멘텀 받아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카카오를 비롯해서 이제 핀테크 관련된 인터넷 전문에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와가지고 잠깐 인터넷에서 보는데 검색어 1위가 중국 증시 폭락. 이게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또 중국 증시가 급락에 나왔으니까 또 불안해 하세요. 주말을 앞둔 상태에서 야, 중국이 또 무너졌으니까 우리나라 증시 어떡하냐 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중국 증시가 빠질 때는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빠졌냐, 이게 중요하겠죠. 중국의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빠졌냐, 아니면 예전처럼 뭐 15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와서 중국에서의 그림자 금융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빠졌냐, 이런 것들 좀 따지셔야 되는데, 오늘 중국 증시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간단했죠. 중신증권가 그리고 국신증권. 이 중국에서 대표적인 증권사들 두 개가 중국의 증감위에서 조사가 들어간 거죠. 그 조사가 들어가면서 이게 증권 회사들에 대해서 규제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증권 회사들에 대해서 뭐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신용을 하지 말아라. 신용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다 못하게끔 막아놓는 그런 법안이 약간 뭐 제재안이 나타난 것 같은데, 결국 그 부분이 중국의 증권회사들의 주가 급락으로 다 연결이 되버린 거죠. 그게 연결되면서 마찬가지로 그 외적인 종목들까지도 주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늘 무너진 것이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올해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신용 문제가 결국 아직까지도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주가 살아났다 해가지고 신용이나 이런 승어를 좀 과도하게 막는다가 되는 거겠죠. 결국 그 부분이 중국에서의 증시 급락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게 국내 증시로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죠. 중국 차트가 워낙에 크게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신용이었죠. 올해 우리나라 코스닥이 급등세가 나오다가 크게 무너지면서 나타났던 것도 결국 신용의 문제였던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중국의 경제지표가 바닥을 확인했었죠. 우리가 중국의 경제지표 바닥 확인한 것은 차익신 구매자 관리 주세에서 추세를 넘겼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채널 패턴으로 가다가 상단 자리를 맞고 내려왔다가 되는데, 상단 자리 맞고 내려올 때 거래량은 크게 실리지가 않았다가 되죠. 그러면 지금 상단 자리 맞고 내려왔지만 밑에 직전에 고점 자리대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중국 증시가 3,370자리대를 깨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그냥
조정이다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좁은 박스권을 이탈했으니까 마디 하나 떨어진 자리가 역시 3,370에서 3,400포인트이기 때문에 중고점 시간 이 자리만 월요일날 추가로 깨지지 않고 지지가 나와준다면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중국의 위안화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위안화까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 주가 마감이 됩니다. 한 주 마감이 됐는데 주식시장에서 매수인 내수는 없어요. 한 주 동안 쉴 때는 쉬시고 수익 낼 수 있는 확실한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수익을 내시고 이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자, 주말들 편히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는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깡센클럽 강기현 전문가였습니다.